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수학자 존 내쉬, 조선의 마지막 황녀였던 덕혜옹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현병을 알았다는 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조현병을 의지력이 약하거나 성격이 문제라는 등 마음의 병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조현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치료법이 없던 과거엔 정신 이상자로만 취급했었는데요. 하지만 조현병은 엄연히 뇌의 질병 중 하나. 또한 조현병의 유병률은 전 세계 인구의 1%로 100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조현병에 걸린다는 사실. 조현병은 주로 젊은 나이인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한창 나이에 발병하여 생각, 감각, 감정, 행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뇌질환입니다. 뇌신경회로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생기는 뇌기능장애, 조현병. 조현병은 뇌기능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뇌의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 활성이 과다해지면 환각이나 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조현병의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기, 급성기, 만성기 증상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엔 의심이 많아지고 착시나 착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울, 불안, 긴장, 화를 잘 내며 불면이나 식욕 저하 증상도 나타납니다.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며 대인관계를 꺼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급성기에는 환각과 망상, 그로 인한 공격적인 언행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과 행동, 자기만의 생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이 만성이 됐을 경우엔 매사 관심과 의욕이 없고 감정 표현도 없어지며 대인관계나 사회활동 없이 집에서만 고립되어 지냅니다. 조현병은 뇌기능 이상을 교정하는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이 사라지고 생각과 행동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조기 진단을 통한 신속한 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현병은 불치병이 아닌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는 질환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손현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조현병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궁금증도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정보는 없었는지 Q&A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현병에 대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질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일 센터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성일이라고 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요. 지금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조현병 환자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도 조현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반대로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도 이제 조현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조현병이라는 거하고 지적인 기능하고는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현병을 유전병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유전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어떤 유전적인 취약성이나 가족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암 같은 질환들도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조현병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들도 이제 가족 중에 어떤 이런 병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 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현병을 마음이 분열된 사람이다, 그리고 다중인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는 뭐 조현병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중인격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현병 같은 경우 이제 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인 거지, 우리가 말하는 뭐 인격적인 부분의 병이라든지 마음의 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현병이 발병하는데 좀 취약한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예, 보통 뭐 이런 조현병이 발생하는 연령은 그 뭐 청소년기부터 그 노년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더 취약한 시기들이 일반적으로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초기 성인기 뭐 20대 초반 중반 정도,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30 전후 정도로 약간 늦은 성인기, 초기 성인기보다는 조금 더 늦은 정도로 그런 취약한 시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사회적인 이런 뭐 군대라든지 결혼 출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본인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청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은 조현병 환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증상인가요? 주로 이제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들이기는 한데요. 다른 질병 같은 데서도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것들은 이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약에 취한 상태라든지 이럴 때도 뭐 환각 증상 같은 거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그럴 때도 본인을 뭐 괴롭히는 소리라든지 자신을 죽으라고 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환청과 같은 것들도 들릴 수가 있고, 또 뭐 피해망상 같은 것들, 남들이 자기를 뭐 감시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런 피해망상 같은 것들이 심한 우울증 같은 데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성별의 차이가 있을까요? 성별은 특별히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녀 보통 흔히 뭐 남자에서 좀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비율은 남녀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현병 환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일까요? 조현병 환자분들도 치료를 잘 받고 경과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병이 발생하기 이전의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병의 경과가 안 좋으시거나 재발이 잦으시거나 치료를 잘 받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전의 생활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조현병 환자를 난폭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여리고 착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병적인 증상 때문에 그런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피해망상 같은 거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남들이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다, 또는 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피해망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칼을 지니고 다닌다든지, 또는 자신을 공격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망상적인 사고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그것을 방어하려는 형태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경우도 그 증상이 급성기 증상인 경우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증상들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뭐 폭력성이나 위험성이 높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현병 환자들이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보통은 환청하고 대화하는 것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모습들을 가장 많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실제 이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본인만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이상하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비합리적인 생각, 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무리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계속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면죄행을 막기 위해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라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망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설득해도 고쳐지지 않는 생각을 이제 망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망상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설득한다고 또는 설명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니라고 얘기해도 뭐 환자분한테는 오히려 저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는구나라고 하고 벽을 쳐버릴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그거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해준다면 자신의 어떤 망상적 사고를 더 굳건하게 하는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아닌 환자의 어떤 그런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망상 사고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라는 정도의 오픈된 결론을 내리시는 쪽으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이 약을 드시는데 증상이 좀 호전되시면 약을 중단해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막 고열이 나고 있는데 뭐 해열제 하나 먹고 열이 내렸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열이 내렸으니까 병이 괜찮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약을 먹고 그런 급성기 증상들이 당장에 없어지고 좋아졌다라고 해가지고 병 자체가 좋아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은 어느 정도 정해진 그 권유되는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복용하셔야 되고, 단지 증상이 당장에 좀 사라졌다라 그래가지고 약을 끊거나 하면은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 약물이 중독성이 있다거나 기능을 낮게 만든다는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기능을 낮게 만드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치료적인 도움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인지 능력이나 지능 같은 것들을 도움을 주면 좋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정신과 조현병 약물이 약간 졸려지거나 조금 멍해지는 느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은 멍해지고 지능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치료 약물의 뭐 중독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일부 약물들 중에서 약간의 의존성이나 또는 뭐 내성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은 있기는 있는데, 뭐 의사 선생님의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조절한다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또 대부분의 약들은, 일부의 약은 그런 의존성이 생길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약들은 그런 의존성이나 중독성에 전혀 상관없는 약들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현병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조현병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인가요? 그 완치가 되는 것은 이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 뭐 뼈가 부러져서 뼈가 다시 붙고 그게 이제 완치되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많이 비유하는 병이 당뇨병 같은 거랑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이제 당뇨병이 당 수치가 이제 떨어지고 검사상에 이제 이상이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졌다라 그래가지고 당뇨병이 완치된 것은 맞지만 나중에 본인이 관리를 안 하거나 또는 몸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됐을 때 당뇨병이라는 것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조현병도 많이 좋아지고 약을 끊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약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나 관리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다시 이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치라는 개념을 한번 병에 걸리면 그리고 나으면 다시는 안 걸린다라는 개념이 아닌 그런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현병 환자만큼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줘야 할 텐데 가족들이 환자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요? 우선은 가족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옆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셔야 될 텐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 스스로가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계신 상태일 테고, 또 주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피해의식들을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마저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환자분은 진짜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이게 어떤 정신 이상이나 미친 거나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신체적인 질병처럼 정신적인 질병 또는 마음의 병이라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자분을 좀 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현병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과 같이 굉장히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병이고, 약을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이 먼저 약을 끊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가족분들이 이런 조현병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나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환자분들한테 올바른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퇴원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 외래 통원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면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게 될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지역사회에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약을 먹고 병을 고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에 다시 재적응하고 또 사람들과 다시 살아가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기술훈련이라든지 또는 주변 가족분들 가족치료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어떤 좋은 도움들을 받으시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조현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동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